세월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이건 만고의 진리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광주, 5월 광주 33년이 흘렀죠. 하지만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작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저희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가 오늘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강용주 센터장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국가로부터 당해도 믿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념사업이나 보상이나 뭐 이런 건 하는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고통들을 치유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5월입니다. 예. 지금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좀 바쁘기는 하는데 네, 이제 며칠 있으면 지금 또 5.18 광주항쟁 기념일이 예, 33주년 됩니다.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무슨 뭐 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기념일에 맞춰서? 저희는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그 치유 상담 센터를 그렇죠.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예, 시민 상대로 하는. 지금 이 트라우마 센터가 지금 개소된 지가 작년 10월에 개소가 됐었죠? 이제 개소는 10월이고 정식 업무는 11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담 치유 네. 좀 그 하셨던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까지? 지금 하시면 뭐 집단 상담, 개인 상담 하시면 가족 상담, 그다음 원해 치유, 그리고 미술 치유, 꿈 분석. 꿈 분석. 예, 예. 악몽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시죠. 예. 꿈 분석, 그다음 사진 치유, 그리고 이분들이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셔서 육체적인 통증들을 정형도수 치료 한 100여 명 정도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 치유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지금 잠깐 예. 말씀하신 거로도.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한 분 한 분의 어떤 이제 그 상황이라든지 상태를 진단을 하신 다음에 예.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용을 하는. 지금 그런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프로그램 짜가는 중인데요. 네. 그렇지만 일단 처음에 오시면 그분 인터뷰하고, 네. 그 다음에 심리검사하고, 예. 그 다음에 정형도수 치료에서 육체적 통증들 평가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각 번마다 저희들이 사례 집담회를 해서 평가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에게 맞는 치유를 해나가는. 그러면 지금 모든 어떤 이 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게 지금 이 트라우마 센터에 전부 다 이제 완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가요? 완비는 아직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주로 심리적인 문제, 그렇죠. 예, 고문 후유증, 이런 가혹행위나 후유증들을 다루는 거여서 주로 이제 상담이나 네. 그 다음에 예술 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인적 자원이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뭐 지금 그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좀 이 트라우마 센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돼서 지금 이게 치유가 되는지 한번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가봅시다. 예.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국가폭력 생존자 그 가족들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고문을 견디고 학살을 견디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여성 스트레스 장애, 고문우울증을 치유하는 힘도 그 생존자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네. 지금 이 글귀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찡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센터는 늘 저희들한테 오는 예. 내담자들 파트너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네. 치유의 근본적인 힘도 그분들한테 있다고 하는 그렇죠. 저희들은 도와드리고 복도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저희들이 집단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아, 예, 예. 마음 나누기라고 지금 예. 방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여기 집단 방 이름이 상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음 나누기. 여기서 이제 정희신 선생님이 서울서 내려와서 아. 집단 상담을 10회기를 했고 지금 두 번째 2기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쌍용차 이제 그 와락 센터라고 예. 있는데 정혜신 박사님 참 여러 또 네. 트라우마 센터에도 오셔서 네, 저랑 2008년도부터 고문 치유 모임을 같이 해서요. 네.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진실의 힘. 예, 네. 지금 사고 있어요. 미술 치유하고 원예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 분들이 이제 만드신 아. 미술 치료 하시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요. 주로 오. 핵심이 사람하고 집하고 나무를 가지고 내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문제아기 집이라고 했는데 네. 아들이 문제아기 고등학교 2학년 때 5.18 때 돌아가셨어요. 아하, 예. 그런데 아버님이 애가 공부방을 해달라고 했는데 못 만들어 줬잖아요. 아. 그래서 아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아하.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예. 이분이 이 앞에다가 이렇게 말뚝도 많이 받고 이 사람을 세워놨는데 이건 네. 경비예요. 말뚝. 아. 다시는 우리 아들을 건드리지 해치지 마라. 못하더라고. 해치지 마라. 아, 그게 저기에 이렇게 담겨 그렇게 있는 거군요. 자기 심리가 표현이 되는 거죠. 메모가 있네요. 네, 보세요. 문제아가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빈상자다. 정말 미안하다. 아까 예. 저 작품 만드신 분 예. 그분이시죠, 아버님이시죠. 가장 소중한 걸 넣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예. 아들한테 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못 해줬던 그 마음이 평생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가장 소중한 걸 넣으셨더니 이걸 넣으셨더라고요. 예, 정형도수 치료하는 몸풀이 공간인데요. 물리치료실이네요. 예, 물리치료인데 신체 접촉이라는 게 고문이나 5.18 때 끌려가 상부대 영창 같으면 신체 접촉은 고문이고 가혹행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거 어려워하는데 아. 그 몸을 풀어줌으로써 심리적으로 릴렉세이션 시켜서 치유 효과를 높여주는 그래서 신체 접촉이 그런 가혹행위의 도구가 아니라 치료의 도구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문 생존자들에게 이런 정형도수 치료를 할 때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남아공에서 로빈슨 섬에서 7년을 살고 나오신 네. 분이 시를 썼는데 그분이 절 만져주세요. 부드럽게 아주 천천히 아. 그렇게 터침이 스러울래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서 고문 생존자에 관한 이런 물리치료나 마사지 치료를 할 때 거의 바이블 같은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외국에는 이런 고문 피해자 생존 치유 기관들의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심리 치료를 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든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육체적 고문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일상적인 신체 접촉조차도 되게 꺼리시고 그렇죠. 예. 자기 그러니까 또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피해 의식 이런 게 그런 거죠. 뭔가 본능적으로 이제 피하게 되는 건데 예. 이제 그 풀어내고 그래서 여기는 주로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마사지로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분들이 물리치료를 받아서 전기 자극기를 이렇게 붙여요. 아, 예. 근데 그것은 본인이 남산 안기부 지하실이나 남영동 대공문실이나 보안사에서 전기 고문을 받을 때 예. 붙였던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면 심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붙였을 그렇죠. 경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심전도 당신 왜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혀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일반적인 의학적인 접근으로는 고문 생존자가 갖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상흔들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도 필요하고요. 개인 상담실인데 저희들 오신 내담자 파트너하고 상담하는 사람하고 수평적 관계.
대부분의 그렇죠. 상담을 하게 되면은 내담에 오신 분들하고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 자체도 저희들은 수평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완원하고 편안한 공간들. 대부분에 있어서 고문 생존자들은 고문을 당할 때 제복을 입은 조직화된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그렇죠. 콘크리트 건물에 그 지하실, 형광등 불빛에서 그렇죠.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문을 당할 때 하얀 가운 입은 의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맥박이랑 전기고문을 더해도 되나? 그래서 치유적인 공간은 그 반대죠. 가정집 같고 넓게 창문이 있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 그리고 제복을 입지 않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들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마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쭉 둘러봤는데 100분 정도가 이제 여기서 뭐 상담 내지 치유를 받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로 먼저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죠, 대부분이. 이게 고문 생존자들 국가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회와의 단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를 믿지 못하는 불신감인 거죠. 그래서 선뜻 찾아오시지를 잘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5월 단체들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먼저 하시고 그분들이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받으라고 하는 그게 다른 사람 치료받으라고 상담받으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좋아졌다고 표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문 생존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을 깨트리고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주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어떤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걸 다시 입에 담고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여기 와서 나 이런 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 벽을 깨는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미국에 50만 명의 고문 피해자가 있다고 그래요. 제3세계에서 망명을 해서 난민으로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고문 치유에 관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만큼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거죠. 침묵, 불신을 깨고 치유를 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단이고 힘인 거죠. 이게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문을 당하신 분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가장 큰 것은 불신이고 사람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인 거죠.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고 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부서뜨리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국가는. 그래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국가로부터 당해도 믿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감의 상실이 가장 크겠죠. 그래요. 저희가 딱 1년 전 이맘쯤에 저희가 이제 이탈남에서 바로 이제 광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개소된다는 소식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가족들한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것이 피해자와 그 가족 간의 불화로 나타난다든지 가정 파탄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여기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제 아까 이제 집단 상담 저 이제 언급했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같이 오셔서 상담받고 치유를 받는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문 생존자가 상담받고 건강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건강해져야지 그런 지지하는 사회적 안정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광주항쟁이 지나면 33년 동안에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지지 안전망이 다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가족을 재건하는 거. 그래서 가족 상담을 지금 한 9가족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그 가족 간의 관계는 좀 어떻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면은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아빠가 술 먹고 화내고 그 다음에 이러는 게 그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고문을 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네. 가족들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시키는 거고 네. 아빠에 대해서도 당신이 이러이러한 고문의 후유증이다. 그래서 당신 화내고 뭐 그러는 거다.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내는 거죠. 근데 제 3자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5.18 광주항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예. 또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예. 근데 내 아빠가 내 엄마가 그 한복판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그 나의 그 아빠나 엄마가 바로 그 광주항쟁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아빠의 성격 탓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걸까요, 이게?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심리적인 마인드가 좀 결여된 사회예요. 아, 그래요? 그 어떤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과거 군사 정권에서 민주화된 나라들 있잖아요. 예, 예. 남아공이나 칠레나 아르헨티나. 그렇죠. 예. 그런 나라들은 이 과거 청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문당했던가 감옥사였던가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람들 치유하는 센터들을 다 만들어요. 2개에서 5개 정도씩 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 과거 청산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남아공인데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라서 하는데 그 이름은 따오지만 그 치유센터는 만들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님에게 상소하러 갈 때 도끼를 목에 메고 가서 내 목을 치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사, 예. 선비인데 예. 그 사람들이 고문을 당해서 가혹행위를 당해서 그런 정신병에 걸리고 심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정신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터부가 있고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과거 청산에 있어서 우리가 기념사업이나 보상이나 뭐 이런 건 하는데 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고통들을 치유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조차도 물질적으로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18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청산에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광주 문제 해결을 한 5원칙, 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 그리고 기념사업. 네. 이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게 뭐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광주인데 여기에서 중심적으로는 고통을 당한 희생자를 중심에 놓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희생자의 고통이 빠진 예. 물질주의적인 과거 청산의 예. 결과가 이런 게 아니었나 그렇죠. 싶어요. 과거 청산조차 물질주의에 빠졌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여기서 이제 이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가 되고 나서 이제 찾아오셨을 때의 상태에 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상담받고 치유받고 이러면서 아주 많이 좋아지신 분. 좀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마음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아. 내가 32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걸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했다.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얘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가족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 심리는 어떤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족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 그래서 고문을 당하든가 이런 국가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은 외롭죠. 예. 그것을 누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늘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국가의 폭력의 어떤 희생자가 됐는데 예. 가족들조차도 이해를 해주지를 못하고 또 우리 옛말에 3년 그 간병에 효자 효녀 없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분란이 생기고 예. 근데 여기서 국가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어떤 그런 감정에다가 가족들조차 나를 등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 좌절감. 예. 이것이 결국은 더 자신을 한쪽으로 더 그러니까 구석으로 몰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문을 당한 사람 5.18 때 했던 분들을 광주 5.18은 빨갱이다, 폭도들은 난동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고 권위주의 시대 때 조작 간첩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빨갱이 간첩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 사회에서 그건 사회적인 문둥병자잖아요.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고 그랬죠. 그리고 다 부인이고 가족들이
외면하고 이혼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5.18을 겪은 고문 나간 사람들은 특징은 첫째는 학살이나 고문으로서부터 입는 1차적인 외상도 크지만 사회로부터 배제나 따돌림으로 입는 2차적인 외상이 더 크죠. 그렇죠. 그리고 1차 외상이 단기간이라면 2차 외상은 아주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거여서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족 상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이 이제 조금씩 문을 열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트라우마 센터에 와서 또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일정하게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그 어떤 치유의 폭과 속도라는 건 빨라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문방지협약이 국제인권법인데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고문의 정의와 피해자를 규정을 해요. 거기에서는 고문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피해자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까지. 가족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문을 당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그 가족까지를 피해자로 보는 것은 이미 85년대 고문방지협약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피해자로 생각을 해서 같이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족이 재건돼야만이 이 고문 생존자가 사회로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광주항쟁 33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 5.18 때 구속되고 부상됐던 사람들 많은 가족들이 이미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개입하고 지지해야 될 타이밍들이 너무 늦어서 되돌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족이 해체되어 버리고 파탄 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저희들 가장 중점적으로 쏟는 일 자체가 가족 상담이에요. 개인 상담. 저는 그래서 바로 그 문제인데 바로 그 피해자의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 내지 해체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2세들 그 2세들에게 도대체 광주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꼭 좋은 그다음에 정말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을 할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들 받아들입니까? 그 2세들은. 그 자식들이 그렇죠. 아버지가 5.18 했다는데 5.18 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성마르고 불면증, 우울증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찾고 술 먹고 술 먹고 나니까 그것을 자기가 국가 권력으로 당한 폭력을 또 부인이나 가족들한테 투사를 해서 또 폭력을 해서 자기가 가해자가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직장도 못 갖고 가족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 가족이 망가지는 거죠. 망가졌을 때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5.18 관련자고 고문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라고 하는 데에 대한 명예심보다는 5.18이 뭐 해줬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뭐 해줬는데 그런 원망들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식들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를 전부를 바쳐서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인데 그분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대를 이어서 고통을 받는다는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저기 이제 꿈 해석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악몽을 많이 꾼다 이런 거는데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어떤 희생자로서 과거에 겪었던 이 일이 꿈속에 재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문을 갖고 5.18 같은 학살을 겪으면은 크게 이제 특징들이 3개의 증상들이 있어요. 하나는 재경험. 군복 입은 사람들만 봐도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살 떨려버리고. 그러는 거고. 두 번째로는 회피. 그래서 망월동 앞을 지나가면은 고개를 돌리고 망월동을 안 보려고 하고 도청 앞에는 안 가려고 하고 그런 회피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그마한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화내고 누가 5.18에 대해서 폄하하는 방문을 하면은 주먹 쥐고 싸워버리고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특징들을 갖는데 이분들이 그러면서 갖고 있는 게 수면장애와 악몽이 두드러지죠. 그 악몽들은
5.18 당시의 경험들이 재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대로 꿈에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까? 예, 꿈에 개헌군이 쫓아오는데 그거 도망가지 못하고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가 깨서 실신해서 응급실 실려가 온몸이 마비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라크전을 겪었던 사람, 아프가니스탄, 예. 9.11, 예. 월남전 참전 용사도 똑같은 악몽과 수면장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수면장애나 악몽은 그냥 잊어먹거라 그런 꿈 꾸지 마라가 아니고 모든 꿈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꿈의 의미를 찾는 거죠. 내가 왜 그런 꿈을 꾸는지.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설명하죠. 설명하고 그 꿈의 의미를 다시 찾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악몽을 꾸면은 예. 악몽 꿀 때 이분들이 그 악몽에 눌려서 꿈쩍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근데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가능해요? 잠을 자면서? 우리가 잠을 자는데 막 도망가려면 못 가잖아요. 예.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게 눈동자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잠들기 전에 그분한테 눈을 깜빡이는 것하고 눈동자를 하는 훈련을 시켜요. 당신이 악몽이면은 도저히 못 가면 눈을 깜빡여라. 그거를 훈련을 하면 그런 악몽을 꿀 때도 이제 이게 본능적으로 눈을 끔뻑일 수 있게. 예.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하고 고개를 돌리면 온몸이 다 못 움직여도 그게 가능하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악몽에 질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눈을 깜빡이면 그 악몽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 의미들을 얘기를 해. 나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럼 같은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걸 공유를 하죠. 네.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하면 다른 분이 그 꿈을 그대로 표현하고요. 그러면서 그 꿈의 의미들을 알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조절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래요? 꿈 상담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분이 이제는 안 도망 다닌다고. 이제 편히 잘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국가폭력 피해자, 즉 PTSD를 상대로 한 꿈작업은 처음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피해자분들이 이제 거의 고립된, 예. 교류도 없이 고립되게 살아가다가 이 트라우마 센터에 와서 이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외국의 고문 피해자 치유 센터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 상담 중심으로 해요. 개인 상담을 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 대신에 같은 그룹, 종교나 인종이나 성별 이렇게 같은 사람들을 5명에서 10명을 모아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심리 교육을 해요. 예. PTSD란 뭐다. 고문의 후유증은 어떤 거다. 당신이 이렇게 분노 발작을 하면 분노 발작 원인은 뭐고 그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 하세요. 네. 이런 교육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5.18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들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또 이분들이 33년이나 지나고 그래서 집단 상담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분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들 같은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상담, 특히 집단 상담을 하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 역할들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적인 힘을 나눠주고 서로가 갖고 있는 치유적인 힘들을 배가시켜서 집단이 갖고 있는 치유적인 역동성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너도 아프구나. 그렇죠. 그걸 안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너도 아프고 다 아팠구나.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우리가 5.18을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아플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아픔들이 다른 아픔들을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집단 상담이 끝났을 때 그분들끼리 자조 모임을 해요. 그렇죠. 예. 이제 트라우마 센터 밖에서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 자조 모임을 803이라고 지었어요. 803이 무슨 뜻이에요? 80년 5.18 때 구속부상 도청에서 도청을 사수하다가 시민권으로 들어가서 32년 만에 처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분들이 803이라고 지으셨더라고요. 모임이 자조 모임이 803이어서 예.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치유 여행도 하고 저희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거의 결합해서 부스터 접종이라고 하는 추가적으로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치유적인 힘들을 배가시키고 하도록 했던 거죠. 많이 밝아지셨나요? 어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쉽게 목숨줄을 놓지 않겠다.
이 뭐 자살 충동이라도 이런 거 말씀하시는 많죠. 거죠? 예. 늘 자살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안 그러겠다. 내가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 그 5.18에 대해서 이제서야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게 된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사실 트라우마 센터에서의 상담이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사회가 지금 그 5.18의 아픔을 충분히 보도만 안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이 5.18 같은 경우는 1차 회상도 중요하고 2차 회상이 너무 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고문 생존자들은 5.18의 학살을 견딘 분들의 치유에서 사회적 지지, 연대, 관심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주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보수 인사가 뭐 광주는 뭐 또 간첩이 예. 섞여 있다는 등, 뭐 보훈처에서 니무리원 행진곡 못 부르게 한다는 예. 등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가령 광주 시민을 군을 동원해서 학살한 학살자가 전두환 씨가 네. 작년에 육사 생도들한 사열을 받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 이분들 마음은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또 전두환이 지금 육사 사열을 받는데 또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죠. 뭐 그런 일 없어. 그런데 이분들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죽음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남들한테는 안 그래라고 하는 정상적인 일들이 이분들한테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정상 반응이 정상이라고.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게 정상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그렇죠. 지만원 씨 같은 분은 이거 폭도였고 광주에서 사람 죽은 것은 이북의 특수부대가 파견돼서 했다고. 근데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은 뭐예요? 지만원 씨 무죄 나왔잖아요. 그 지만원 씨가 자기를 5.18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했었던 양희승 씨를 5.18 구속부상자 회장을 무고죄로 지금 고소를 했어요. 참, 네. 그리고 국정원 같은 데서는 어쩌면 국정원에서 112, 123 신고한 사람들 교육할 때 탈북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북한에 있어서 아는데 그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가서 했다더라. 이런 강의를 하면 되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 이분들 그냥 5.18이 기념일 되고 명예회복이 됐다는데 뭐냐는 거죠. 그렇죠. 나날의 삶에서 다시 사회적으로 2차 회상을 입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다시 80년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너는 잔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어지는 질문인데 혹시 일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베스트요. 예. 의사가 만들었다네요, 그 사이트를. 네, 그렇다고 하대요. 예. 보도에 따르면. 근데 거기서 지금 광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혹시 접하셨습니까? 이 홍어 냄새, 홍어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예. 감히 이 80년 5.18에 대한 역사적인 정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에 대한 단죄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 북도들이 했다고 그러고. 그 일배를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런 도덕, 정의, 상식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행위들이 5.18을 겪었던 당사자들을 정말 능지처참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버젓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그렇게 횡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예를 들면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을 하는 부정을 하게 되면 독일은 실정법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영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우리 사회가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아무거나 다 표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그건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세태가 좀 약간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쉽게 보면 2차 폭행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럼 정반대로 26년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거를 보면 어떤 심정일까요? 그 피해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 저희들이 고문방지협약에 보면 14조에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는 배상뿐만 아니라 완전한 재활의 수단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국제법에 있어서 완전한 제할 의무 중에 하나가 정의의 실현이에요. 예. 정의의 실현은 뭐냐면 진실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정의의 실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의의 실현 없는 치유는 불가능한 거죠. 네. 예, 26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이른바 부처벌을 전제로 한 과거청산이 우리나라의 과거청산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렇죠. 불처벌을 전제로 한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과거청산인 거죠. 네. 그것을 국가가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 그 개인이 사적으로 실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 5.18 관계자들을 모시고 저희도 26년 시사회를 했어요. 예. 시사회를 할 때 그분들이 다 그래요. 쏴라고. 왜 안 쏘느냐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죠. 예. 쏴야지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를. 뭐 하는 거야? 쏴! 어디 쏴! 시간이 없어! 씨발! 불에 다 뒤진 네 아버지를 생각해! 안 돼. 위험해. 너도 위험해. 생각하지 마. 생각하면 져. 우리가 보통 용서, 화해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용서화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림 되고. 저는 용서화해를 하려면 그 전에 전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이라고 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게 전제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정의가 실현된 위에서 가해자가 사죄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의무다. 하지만 피해자가 용서해 줄 거냐 하는 것은 네. 그건 선택적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층위가 다른 문제인데 정의 실현 없이 우리는 화해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기본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데 화해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화해가 아니죠, 사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냥 덮어놓고 가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부정의한 사인 거죠. 그렇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늘 되풀이되는 거고 설사 정의가 실현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광주의 아픔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우리 그 강영주 센터장님에게 예.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지금 센터장님께서 계속 피해자 이야기를 하셨지만 센터장님도 피해자이십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고3 때인가요? 광주 그 센터장님 고3 때 광주를 겪으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민군에 직접 가담을 하셨고. 그렇죠. 저도 총 들고 같이 싸웠고 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했었으니까. 기사를 봤을 때는 미팅으로 나가셨다가 그렇게 됐다면서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 충장로의 본전제과점이라고 있는데요. 그 전남여고생들이랑 3대3으로 미팅하러 갔었죠. 그때 시대 분위기에서 고등학생이 미팅한다는 게 쉬운 좀 일이. 까졌으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미팅하러 가셨는데. 예. 미팅하고 있는데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가 충장로 금남로가 인접한 도로거든요. 네. 뭐 시끄러운 거 나왔더니 대학생들이 연좌대모를 하고 있었던 거죠, 금남로에. 그걸 보고 네. 이제 그 시위에 참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아마 미팅에서 만난 여학생이 저 기억에 얼굴도 안 떠오르면 뭐 좀 매력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이거 쪼글레 까다가 가지 않았을까 싶죠. 예. 어찌됐든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우연성인 거죠. 어떤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신념이나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예. 상황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연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우연히 있어서 예. 5월 18일부터 이제 광주항쟁 참가를 계속 그 이제 그 27일에 도청에 계셨었습니까? 저는 이제 도청 그 전에 제가 21일 날 다쳤어요. 다치고 21일, 22일에 같은 고등학교 애들이랑 머리카락 자르고 손톱, 발톱 잘라서 뭐 저기 놔두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전달하기로 하고 예.
그 이제 유인물 만들고 뭐 학내 시위를 계획을 하고 그랬었죠. 야. 그러다가 제가 다치고 있다가 이제 26일 날 그날 계엄군이 광주를 진압하러 들어온다 그래서 네. YMCA로 광주를 사수하기 위해서 저녁에 가서 예. 도청 앞에서 총을 들고 있었는데 총을 한 번도 못 쏘고 예. 도청 이 새벽 27일에 도청이 함락되고 예. 시민군들이 항복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총을 버리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거죠. 아, 그러셨어요. 지금 도망쳐 나오셨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도망친 겁니까? 근데 그걸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은 이제 어쩌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학살을 겪든가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네. 늘 죄책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고문 당해서 내 친구, 내 선배를 불잖아요. 네.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는 건데 그렇죠. 내가 고문해서 불어서 이 사람들이 그랬다고는 죄책감이 있는 거고 네. 80년 5월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이 싸우다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다고 하는 예. 그런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 죄책감, 부끄러움들이 늘 있는 거죠. 그 죄책감이 크셨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를 뭐 자퇴할 만큼 또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던 세계 자체가 무너진 거였고 예. 내 영혼에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아이슈비츠 학살을 겪은 사람이 옛날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죠. 그래서 절에 들어가셨던 것도 예,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절에 가셨던 것도 일종의 회피 심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회피죠. 회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예. 어떻게 나의 전 존재, 나의 정체성, 내 영혼 자체가 파괴돼 버린 상태니까요. 네. 어떻게 할 수 없죠. 남아있는 것은 그냥 학살자에 대한 분노, 그냥 날 것으로 있는 네. 그런 분노만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나와서 의대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나오게 됐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심적 변화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학교 복학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다시. 예. 해서 일단은 뭐 점수가 잘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0년 5월 당시에 이른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광주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보여줬던 인도주의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죠. 네네네. 저희들이 책에서나 그런 데서 나오던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인술로서 의술을 네.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보여줬었죠. 예, 예. 저는 만약에 광주 시민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훈장을 준다면 그때 그 모든 의료인들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대를 선택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거군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하고 관련있죠. 그렇지만 가서 뭐 의학 공부를 할 그런 시대적 여건은 아니었죠. 그럼 뭐 하셨어요, 학교 가셔서? 뭐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항쟁을 겪고 그 학살자가 대통령인 시대잖아요. 그때 시대는 선택이 학살자와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싸울 거냐 아니면 굴복할 거냐밖에 없는 다른 선택은 없었죠. 운동권 학생이 되셨군요. 그거 말고는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의대에서도 그게 가능했군요. 의대에서 이제 이렇게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던 선배들이 있었고요. 네. 그 선배들한테 제가 공부를 하고, 근데 그 의대생 중에 가장 과격한. 근데 참 우리 센터장님은 또 1985년이죠. 이 구미 유학생 간첩 사건에 또 연루가 되셔서 사형 선고까지 받다 무기징역형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조작 사건이었죠, 그거는. 당시 안기부여입니다. 그때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85년 2.16 총선 이후에 야당이 약진되고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격화되고 학생들의 투쟁들이 하면서 위기적인 상황이었죠. 그 위기적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학원안정법을 만들려고 획책을 하던 때죠. 그렇죠. 그때가 85년 2.12 총선이었나요?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학생운동이
활발한 건 뒤에 배후 세력이 있고 그 배후 세력이 불순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그린 거고 그 시나리오에 제가 걸려서 그런 거죠. 그렇죠. 참 이걸 여쭤봐야 될지 안 여쭤봐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데 끌려 갇혀서 또 그 시절의 분위기에서 또 모진 고초를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입에 담기 싫으시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PTSD 고문 후유증을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을 때까지 말을 해야 된다. 아, 오히려? 그리고 예.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감정의 동요나 이런 게 없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이제 노출, 익스포저 세라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고문의 경험, 공음으로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자기 정서, 자기 굴욕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얘기를 해야지 치유가 되는 거죠. 젖은 빨래는 뭉뚱그려서 넣어놓으면 곰팡이가 피는 거고, 그렇죠. 그것을 옷걸이 놓고 햇볕에 말려야만이 마르는 거잖아요. 그걸 드러내고 말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은 제가 재판받을 때도 얘기를 했었고, 네. 또한 우리 정부에서 1995년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을 했을 때, 네. 그 고문방지협약에 따라서 저를 고문한 고문수사관을 처벌해달라고 제가 검찰에다 내고 네.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물론 각하됐었죠. 예. 그렇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고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 침묵을 지킬 때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침묵을 지킬 때 예전에는 얘기를 막 해라. 얘기를 하는 것은 힘이지만 침묵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 침묵하는 것을 기다려줘야 된다. 당사자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자랄 때로 기다려줘야지. 예, 자꾸 예. 얘기를 하는 이런 정도긴 한데 어찌됐든 저도 지금도 남산에 가면 숨이 막히죠. 그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숨에 가면 그냥 딱 숨이 탁 막히고요. 네. 서대문 독립공원 제가 살던 방에 남아 있는데 그 달순대 거기 안 가죠. 14년을 복역을 하셨어요. 예. 센터장님은. 그죠? 예, 찾아보고 그러긴 싶지가 했네. 않으세요? 제가 이제 출소한 다음에 교도소, 제가 살았던 교도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뒤에 출소한 예. 후에. 근데 이제 그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교도소로 가서 제가 출소한 안동교도소로 가면 네. 행영 기록을 제가 복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보공개에서 청구를 하면요. 예. 근데 그걸 해서 기본 자료를 해야 되는데 야. 그걸 아는데 출소해서 10년을 못 갔죠. 어허. 근데 10년이 지나면 중요 기록만 국립기록물 보관소 그리 보내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공문서는 보존 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걸 알면서도 10년이 되도록 못 갔고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80년에 광주를 직접 겪으신 분이기도 하고 거기다 또 85년에 간첩단 사건을 14년을 복역을 하신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또 모진 고문도 당하셨고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센터장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극복했다는 말보다는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상황에 굴복해서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영화에서 보면 아들을 하기 위해서 아빠가 그 상황에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고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같은 경우 그런 삶에 대한 의미 부여나 희망을 버렸을 경우 네. 훨씬 빨리 죽었던 거고 그렇게 그 안에서도 삶에 대한 의미, 가치 부여를 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생존했던 걸로 나와 있죠. 예. 저도 똑같이 감옥 안에서 제가 같은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 결과들이 길에 가다가 오입할 때 총을 맞은 부상을 입은 사람하고
5.18 때 의식적으로 도청을 사수했던 시민군하고 네. 그런 PTSD 후유증률을 보게 되면은 의식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후유증이 적은 걸로 이미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래요? 이게 저희들 그리고 이번에 광주에서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참가했던 사람들의 그다음 PTSD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심각한 사람들이 9%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목적의식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하면은 고문당하고 끌려가고 감옥 살 걸 알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적 대비가 있었던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렇죠. 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저도 이제 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전향제도를 폐지하는 일, 네. 그 양심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14년을 복역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로 복학을 하셨어요. 네. 엄청 단절 기간이 엄청나게 사실 깁니다. 그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고문 피해자들의 치유라고 하는 건 일상성의 회복이에요. 예. 고문을 당하는 순간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죠.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문의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상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재구성하는 게 저희들이 치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에게 있어서 의대 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한테 빼앗긴 나의 삶, 나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의대를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의대를 다니다가 제가 잡혀가서 14년 만에 나와서 제가 의대를 꼭 가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 의대를 다니는 게 자체가 국가 권력과의 예. 싸움에서 나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거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14년은 감옥을 살고 그 안에서는 전향제도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싸움들만 했었지. 그때 진짜 복역 중일 때 전향 강요 이런 거 안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전향 한 장만 쓰면 바로 출소할 수 있잖아요. 버티기보다는 사람이란 늘 선택의 문제인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갈 거냐 네. 하는 선택인 거고 그 선택 문제는 늘 자기 양심에 묻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양심의 긴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에 응답하면서 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감옥에 저보다 왜 전향 안 했느냐. 나를 간첩만 안 만들었으면, 나를 남산에서 2달 동안 고문만 안 했으면, 그 나를 가져다가 사형구형하고 무기만 안 줬으면 아마 전향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내가 전향 각서를 쓰는 순간 내가 나 스스로를 간첩임을 인정하는 것 비슷하게 되는 것. 그렇죠. 바로 그것이죠. 예. 저는 전향 안 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사건 자체가 조작인데 그럼 내가 전향하려면 내가 간첩이라는 소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고문당하면서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버린 내 영혼. 예. 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 선택이 비전향이었던 거고, 예. 거기에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싸워왔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재정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 조작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센터장님 그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과거 청산을 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예. 집단적인 과거 청산, 집단적인 배상을 하지 개별 배상을 하는 경우는 별로 안 됩니다. 아하. 예, 예를 들면 예, 예. 남아공에서, 예. 칠레에서, 음.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야만적인 일을 벌였던 것들을 그것은 정당하지만 네. 개별적인 절차적으로 있었던 사람들만 그만 소송 내서 해라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옛날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했던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똑같은 국가보안법이 감난시기 징치조례라고 하는 게 88년인가 없어지고 나서 예.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복권하고 배상을 했지 예. 개별적인 게지는 않는 거죠. 예. 가령 유신체제라고 하는 게 극악한 체제인데 그 중에서 재심을 하라고 한다면 유신체제나 긴급조치는 정당하지만 그 절차상에 있어서 고문을 하든가 가혹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만 배상을 그렇죠.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80년 5월 광주를 죽인 전두환이라고 하는 건 체제 자체가 네. 그런 건데 그러면 그걸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게 당연한 거지. 네. 개별적으로 해라. 이건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인 보상, 배상, 보상이라는 재심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2호 고부 위헌 판결이 이제 내려졌는데 그러면 그 긴급조치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가고 범법자가 됐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소송 걸어서 그러면 명예회복하고 싶으면 당신 소송 걸어라.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가가 먼저 나서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청산에 있어서 좀 전에 말한 불처벌을 전제로 한 과거 청산이었고 네. 그것도 개인, 집단이 아닌 개인에 의한 과거 청산을 했다고 하는 데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 내가 80년 5월에 전두환 군부 학살전에 맞서서 총을 두고 싸웠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네. 그런 내가 억울하니까 나를 무죄를 해주셔가 아니라 그때 당시 전두환이한테 붙어서 검사, 판사 그 사람들이 나를 유죄를 주고 고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무죄 여부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도. 그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 무죄를 해줄 사람, 나의 존엄. 네. 인간 강용주가 80년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내가 스스로 가장 지키고자 했던 인간의 존엄성, 내면의 자유, 양심을 내가 그 사람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의대에 복학하셨어요. 예. 14년 만에 그러니까 속칭 머리도 많이 굳으셨을 거고 짱짱한 후배들하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졸업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복학을 했는데요. 네. 이게 대학교를 4년 다녔는데 4년 동안 학생운동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년을 의학사적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8년 만에 네. 이제 보는데 그 의대 책에서 뭐 공육결합, 수소결합 이런 기본적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뭘 가르치는데 저는 이게 18년 되게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의대 공부는 통으로 하는 암기예요. 다 외우는 겁니다. 다 외우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애들은 뭐 한 2페이지, 3페이지를 한 30분이면 외우는데 예. 저는 한 줄을 외우는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그러다가 했는데 이제 같이 들어갔던 98학번 애들이 저하고 다녔는데 예. 애들이 노트도 정리해주고 야마도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도와줘서 겨우 졸업을 한 거죠. 한참 어린 후배들이 아주 그 선배님을 좋게 봤네요. 저는
좋았어요. 애들도 좋았는데 아마 애들 입장이 달랐을 것 애들이 같아요. 그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해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그 센터장님이 시키신 겁니까? 자발적으로, 솔직히 고백하세요. 자발적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진역 용어로 그 나이는 영치시켜준다고 그래요. 그 자기가 24살에 들어갔으면 네. 30년 있다가 출소를 하면 이 사람이 54살이 아니고 그 사람 정신연령은 24살에 그대로 있어요. 아하.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나이를, 생물학적 나이를 먹는데 사회적인 나이를 먹지를 않아요. 예. 저는 14년 살고 나왔는데, 나 지금 24살이잖아요. 네. 애들은 22, 21죠. 오. 그래서 저는 정신연령이 같은데 네. 애들 입장은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아무 놀고 하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애들은 네. 힘들었을 거예요. 아저씨가 냄새나지 따라다녀서.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이제 졸업을 무슨 과를 근데 전공을 하셨어요? 의대 다닐 때는 과가 없고요. 네, 졸업을 나중에. 한 다음에 예. 저는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라우마 센터 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네. 의대를 가겠다라고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80년 5.18 그 광주 현장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보였던 헌신적인 모습. 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은 트라우마 센터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때의 초심을 거의 100% 구현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고문 피해 치유하고 이런 걸 안 하고 싶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PTSD를 겪은 사람 특징 중에 하나 회피라고 했잖아요. 회피 망각.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80년 5월 되면 광주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지만 달수인들 안 오거든요. 아. 피해 다니는 거죠. 그게 특징. 당연히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근데? 인생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인생 계획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전문의를 따고 나왔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고문을 겪었고 감옥을 살아서 고문 후유증, 감옥 후유증을 아는 거죠.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우리는 환자니까 치료받아야 돼.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만나면. 네. 그랬는데 2008년까지 그 많은 고문당한 사람들, 학살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치유를 하는 활동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조작간첩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재심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걸 하는 인권 변호사, 인권 운동가, 그 다음에 의료인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재심을 하려면은 건강해야 된다. 심리적으로 건강해야지 이 재심 재판을 잘할 수 있고 무죄가 나와서 보상금을 받도록 사회적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치유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4.3 제주항쟁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광주 트라우마 센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주 4.3 그 피해자들, 그 가족들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데 제주엔 그게 없다. 너무 아쉬워하세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트라우마 센터가 광주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전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요, 이 국가로부터 고문을 당하든가 그런 학살을 겪으면 저절로 좋아지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고문을 겪은 사람들의 70에서 90% 정도가 다양한 후유증을 갖고 있고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았다라는 게 연구 결과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주 4.3 같은 경우는 60여 년이 지났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제주 4.3 관련 사람들 70여 명을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68% 정도가 PTSD 증상을 갖고 있는 걸로 돼 있고 그중에 30 PTSD로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30% 정도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큼 국가로부터 고문을 겪는 학살을 겪는 경우는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남아공 같은 건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수많은 고문
희생자들, 학살의 희생자들이 생겼잖아요. 남아공 같은 경우 치유센터는 3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3개 정도 있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80년 9월 달에 군부 쿠데타를 해서 90년까지 100만 명을 고문을 하고 어휴. 연인은 56만 명을 감옥에 쳐놨다고 하거든요. 아, 터키가? 예. 지금도 쿠르드족들을 비롯해서 고문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도 5개 정도의 센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고문 피해자 치유 센터들을 만드는 건 필요를 하다. 예. 특히 어느 나라가 고문 피해자 치유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격, 그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보장되었는가 하는 그건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유엔이 제일 첫 번째로 내걸었던 건 그런 거예요. 많은 것들, 세계 평화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문 없는 세상, 토처 프리 월드가 유엔인 거죠. 그래서 그 유엔 가입국이라고 하면은 고문에 대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 유엔에서 정한 국제법이 있죠. 고문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 14조에는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재활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치유센터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럼 동네마다 한 명씩 만들 거냐. 여순이승 하나 만들고 부마 하나 만들고. 그렇죠. 그건 어렵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센터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을 좀 먼저 만들어내서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가 중요하죠. 네. 근데 왜 우리 국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할까요? 이게 이른바 지금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사상 같은 경우도 이 남로당이 폭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광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만원 씨 예를 들었지만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눈치 보기 때문인 건가요? 이게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가 진영 논리인 거죠. 결국은 그건가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되는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라고 하는 보편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우선해 둬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축구를 한다면은 손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뭐 헤딩을 하든 뭐 세트 플레이를 하는 거. 그건 좌나우다라고 하는 것은 뭐 4-3-3을 쓸 거냐, 4-4-2를 쓸 거냐는 전술에 관한 문제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식, 이게 먼저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축구를 한다면서 손을 가지고 골을 넣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영주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님과 일단 쭉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젊은 세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자들의 그때의 악몽과 상처는 전혀 치유가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세대들은 광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세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게요. 망각에 맞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맹목이 되는 거고, 또 되풀이 된다고 하는 게 독일의 바이즈제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망각, 그리고 침묵의 음모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진실을 말한다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거대한 프레임이 걸려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정의, 진실보다는 돈 버는 거, 자본, 이게 우월한, 이 무신이 우월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 구조 자체가 그러는데, 그 구조는 건들지 않고 우리가 힐링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힐링으로 하면 개인적인 문제로 다는 거고, 또 힐링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자본을 위한 또로운 시장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진 자, 권력자
자본의 입장에서 프레임을 하고 그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우리 센터장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왔는데 네.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더라고요. 같은 KTX를 타고 내려왔어요. 바로 광주 송정역에서 같이 내렸는데 네. 뭐 고등학생 얼마나 왁자지껄합니까? 덩치는 뭐 저보다 훨씬 크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등학생들 보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친구들의 수학여행 코스가 어떻게 될까? 혹시 저 수학여행 코스에 혹시 그 망월동은 포함이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의 그 아픈 현대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역사는 되풀이되면 절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여기 내려오면서 그런 잠깐의 단상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건데 세월이 갈수록 너무 옅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가 어떤지 나중에라도 한번 좀 알아봐야겠어요. 참 궁금한데. 아무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클로징 멘트는 아주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해석을 하고 토를 다는 게 거추장스럽고 사족인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인터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강영주 센터장님의 절절한 이 한마디 한마디 여기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뷰를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